259페이지에 보시면 전가와 귀착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생산자가 부과된 조세를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소비자라든가 또는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가 이제 조세의 귀착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양복 한 벌을 팔 때마다 과세한다 그러면 세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인상을 시켜서 양복 한 벌의 가격을 인상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앞으로 전가한다 그래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양복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원단이라든가 각종 부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납부하는 요소 공급자에게는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뒤로 전가한다 그래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그래서 생산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는 소비자나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전가와 귀착에 관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그래서 이 조세 부담의 크기 있죠. 이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게 25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지문 3번을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이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수요라든가 공급이 있죠. 얘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는 얘기고요.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탄소비대라고. 탄력적일수록 이게 작다라는 게 작을 소자를 써서 B자를 썼을 때는 큰 대자를 써서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자보다 공급자 부담이 커요, 작아요?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다고요.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크고, 그죠? 261페이지 가서 보시면 우측칸에 기출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가 맞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은 또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 상태를 놓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울기를 봤을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상황에서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공급자에게. 그럼 공급자는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조세가 부과된 크기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하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는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건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얼마 세금 내야 돼요? 100원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원 세금을 내면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920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그렇죠? 여기 있는 920원은 시장 가격이 아닌 거예요. 시장 가격은 1,020원인 거예요. 이건 공급자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서 뭐를 뺀 거예요? 세금을 뺀 거.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수요자보다 왜 공급자 부담이 크냐면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에? 수요가 탄력적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탄력적이죠? 자, 수요가 탄력이냐 비탄력적이냐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얘기해 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경제할 때 해봤었어요.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체제라고요, 대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탕이에요. 그죠?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100원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는 이거를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를 못하는 거예요. 20원만 조금만 부담을 좀 해주세요. 이런 취지예요. 그죠? 많이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올리고당으로 간다고요. 네? 그럼 아예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는 우리 제품을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뭐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체제를. 그러니까 전가를 많이 못 시킨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경제에서 배웠던 탄력성의 논리가 이리로 와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프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문장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장을 갖고 맞다 틀리다를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어준 거 아니에요. 탄소비대라고. 네? 익숙해지면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 261페이지에 무축한의 기출이 있죠. 예. 자, 두 번째.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누구 부담이 크겠어요? 그렇죠. 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마지막 지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크겠어요? 공급자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같이 첫 번째 지문도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고 마지막 것도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는데 표현만 살짝 바꿔준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문장 나오는 걸 갖고 맞다 틀리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래프가 우리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려서 지금 해본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출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나오지. 그죠?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정리해드린 케이스고, 이거 말고도 그래프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프 다 그리면 또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는 거를 공식처럼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죠? 그러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귀착이라고 있어요. 일반 귀착이라는 거는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한쪽이 모두 부담할 때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해요. 근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네, 그 다음에는 요거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요게 완전 비탄력적이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요.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고.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또는 이걸 이렇게 바꿔주게 돼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가 뭐예요? 0이잖아요. 0. 같은 표현이라고요. 같은 표현. 네? 이렇게도 출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조세를 부과하면 전액 누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하겠어요? 어? 토지 보유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공급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표현만 다르는 것뿐이지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라는 게 완전 뭐가 됐을 때? 비탄력적 또는 0이라고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그냥 요걸 빼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요 단어가 수요인지 공급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인지 완전 탄력적인지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장 나오면 풀 수 있다 없다? 자, 이 조건의 그림을 보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추직선이죠. 무슨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자, 공급자에게 100원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겠죠.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양을 변하지 못하면 가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부가 전이나 부가 후나. 그럼 결국은 공급자는 1,000원 받고 팔아서 자기가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62페이지에 가시면 자, 맨 위에 디귿 있죠? 기억하시면 돼요.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돼 있죠.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라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이 작아진다고 돼 있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는 거 두 개의 지문이 있죠. 그거를 묶어서 탄소비대로 해준 거예요. 응?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고. 수요나 공급이나 그거는 동일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의 그래프 밑에 가게 되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고 돼 있죠. 마지막에 가게 되면 지문 시효세,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고 돼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 단어로 정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 나오면은 대입만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네? 그래서 여기를 왜 제가 얘하고 얘를 만들었겠어요? 여기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싫어하겠어요? 탄력성 나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경제에서 탄력성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2, 3주 지난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하니까 탄력성 개념은 정립이 안 돼 있고 여기서 탄력성 논리가 또 나오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만. 그러면 여기 공식이니까 갖다가 대입만 하면은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일단은 뭐 이쪽은 요 정도라도 이번에 정리하시는 걸로. 힘드신가요? 응? 이거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이쪽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면 인강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체킹했다 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걸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면 다시 복습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 하고 계속 넘어가면 얘도 기억에서 사라져 있고 탄력성은 원체 기억에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매우 똑같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소리가 한 2달 들었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남는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복습 좀 하라고. 에? 제가 그런 권한만 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그런 것 있죠. 선생님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번호를 막 불러요. 여기 불린 애들은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와야 돼. 성적이 떨어지니까 보충하고 와야 돼서 딱 하면은 남아서 공부해야 하네요. 하죠. 여기서 선생님 이름을 막 부른 다음에 오늘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남는다 안 남는다. 다 집에 간다는 얘기죠. 권한이 없으니까. 성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아서 좀 하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합격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공부는 안 하면 누가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뭘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을 임박하면 선생님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얘기해줘요. 요거라도 알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줘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시험장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한다고요? 그러면 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불리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여긴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가봐야 돼요. 네, 투자론은 매년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6문항.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계산 문제가 평균 한 2문제 정도는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투자론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론은 어렵게 안 내요. 여기는 간결하게 내줘요. 여기 간결하게 내는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부담스러우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와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쭉 진도 나가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있죠.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학교는 원래 그래요. 단부를 알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 용어라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투자론에서 예,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돼 있을 때, 자, 일반적인 우리가 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는 왜, 뭐 때문에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자는. 어? 예, 기대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투자를 해요. 예,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는 실물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는 건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은 그 소득에서부터 우리는 일정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금융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 아시죠? 주식이나 채권 자체가 수익을 발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수익을 발생하는 거는 걔들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이 있죠. 기계라든가 부동산 뭐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투자한 지분에 따라 소득을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대 수익의 극대화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기 요 투자자 있죠. 이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면 이 투자자예요. 이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할 때 투자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사람을 얘기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걸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건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존재하면은 뭐가 작은 거를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고 수익과 위험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앞에 포트폴리오 이론까지가 위험과 수익에 관련된 애들을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란 장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게 뭐라고 그랬을 때? 투자라고 그랬을 때. 지출은 현재잖아요. 수입은 언제 발생해요? 미래.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지만 이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때 나중에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수익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2번에 가시면 불확실한 장래 현금 수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위험이 수반되는 일이다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은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이건 여러분들이 예금 적금에 불입한다는 얘기는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그럼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은행에서 주는 게 뭐예요? 그 이자를 준다고요. 그런데 그 이자율의 지급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 수입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보장이 안 되죠. 그러면 은행에서 주어지는 수익률만 갖고는 투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거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장점이라고 번역했고 최근에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일 먼저 소득 이득하고요. 무슨 이득을?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게 금융자산에 투자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하게 되면 1억에 대한 이자는 주죠. 근데 1억 원금이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이득도 기대할 수 있고 운용을 통한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으면 그 부동산은 진짜 좋은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이 돼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갖고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득이득이라는 게 뭐겠어요? 1년간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인데 6억은 융자를 받았고요. 뭐 농협에서. 그다음에 4억은 지분 투자했어요. 여기서의 지분이라는 건 내 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가치가 11억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1억만큼에 대한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죠. 이건 농협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본이득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수입을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얘기를 해요. 요거는 몇 년 동안? 1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할 때 순영업소득에는 이거 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년간의 운영 수입하고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 있죠. 그 두 개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게 뭐다?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수익률 계산할 때는 소득이득률하고 자본이득률의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예전에 15회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던가요. 이거 작년에 요약집에도 넣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 반향이 없어서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소득이득하고 무슨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자본이득을. 그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렛대 효과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적금에 불입했어요. 가입했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대출 받아서 적금을 들었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손해죠. 적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대출해서 투자하게 따르면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출 이자보다도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지렛대 삼아서 대출금이라든가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최근 나오는 갭 투자 있죠. 갭 투자가 결국은 지렛대 효과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만 운영하면은 이게 가치 상승을 통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갭 투자가 적은 돈을 갖고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투자했었어요. 그때마다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의 빌라왕 같은 거 생긴 거는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조직적인 사기잖아요. 그 자체가. 집을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끔 시장에는 여전히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 돈을 그 장반에게 주는 게 나아요. 그죠? 나중에 마음 상하고 의상하고 사람 인연 끊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간혹 가다가 저한테 뭐 이런 거 팜플렛 들고 와서 아니면 어디 강원도에 있는 무슨 땅이라고 그러는데
지인이 죽여주는 땅이라고 그랬다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여줄 것 같으면 본인이 먼저 죽어보고 얘기를 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죽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다. 직접 발품 팔고 와서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말 믿고 투자한다는 거는 돈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이 만약에 30억짜리라고 그러면 현금 30억이 있어도 대출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출하면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납입한 것만큼 경비 처리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지렛대 효과하고 절세 효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낸다고요. 지렛대 효과만. 그 다음에 구매력 보호라고 해놨어요. 이걸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그래요. 헤지가 방어적인 이런 수단이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구매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물 자산이 부동산의 가치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져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0.25%만큼 금리를 인상을 시킨 거죠. 얘네가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면서 많은 나라에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하반기에는 금리가 서서히 낮춰질 것이다라든가 뭐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때문에 쓰러지는 나라 많다는 얘기죠. 얘네가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주겠어요? 실업률이 낮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주겠어요? 네?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테니까 뭐가 높아져야 돼요? 실업률이 높아져야지만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지들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지들은 지금 실업률이 적은데 그걸 왜 다른 나라에게 준 거 아냐고요. 걔네가 돈을 찍어내서 그래요.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런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틈틈이 하셔야 돼요. 그죠? 얘네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봐야 된다고요. 저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바로 찬바람 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참고하셔야 되겠고. 소유의 긍지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에 번역한 거예요. 그죠? 얘는 추정인 거예요, 추정. 우리가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소득이 여기 있는 소유의 긍지라는 게 불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단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위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뒤에 또 나와요. 낮은 환금성이라고 되어 있죠. 낮은 환금성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뭐가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가의 실물 자산이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 위험 부담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뭐 사업위험, 금융위험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거기 보면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 이렇게 불입하게 되면 알아서 이자 수익 들어오죠. 근데 부동산은 틀리다고요. 임차자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뭐 이래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래 비용의 부담도 있고,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부의 어떤 통제나 규제가 잦을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인플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킨 걸 얘기했죠. 예,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를 얘기하니까. 돈의 가치를 높여주면 시중 자금이 예적금의 형태로 은행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는,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갖고 공부하지만 합격하시고 나면은 그런 것까지도 잘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다음 그 밑에 가면 투자하고 투기의 비교라고 돼 있죠. 참고하셔도 돼요. 자, 27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투자하고 투기를 구별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노란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투자하고 투기의 비교라고 돼 있죠. 박스. 예, 그것도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장에서는 이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출제한다니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위험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예상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행해지는데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뭐라 그런다. 예, 원래는 불확실성하고 위험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위험이라는 거는 미래 경제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 호황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황일 수도 있는 데 대한 확률 값은 갖고 있어도 평균적인 수익률을 모를 때 발생하는 게 위험이에요.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미래 평균적인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건 알지만 호황인지 불황인지 아니면 정상적인지 확률에 대한 값은 없을 때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둘을 같은 뜻으로 써요. 그래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그냥 혼용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죠. 투자자는 예상 수익을 측정하고 투자했는데 투자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가 예상하는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더 작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저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위험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거기 4번 지문에 나와 있죠. 현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기대 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다 뭐라고 본다?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정규 분포를 가정한 임의의 자산 A 중에서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범위가 큰 자산이 A 자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돼 있죠. 왼쪽에 칸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요. 매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없고 지난주에 누가 왔었는지 확인을 해야지. 지난주에 있었죠?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텐데 참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동일하죠. 예, 정규 분포를 가정했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발생할 확률의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50대 50으로. 50대 51대 때 계산은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확률 계산할 때. 자, 만약에 A라는 자산에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13%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나중에 이거 수익률 계산할 때 요령도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17%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몇 프로? 50%.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13의 절반이면 6.5%죠. 17의 절반이면 8.5%죠. 두 개 더하면 15%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확률값을 50대 50으로 줬을 때는 요거 두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돼요. 13하고 17을 더하면 30%죠. 나누기 2하면 15%잖아요. 그러니까 확률값이 50대 50일 때는 산술 평균인 거예요. 그러면 B 자산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5하고 25잖아요. 두 개 더하면 32잖아요. 나누기 하면 15%. 그러면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에 뭐가 동일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데 편차가 틀리죠. A라는 투자는 15%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차가 각각 2%죠. 15하고 13의 차이가 2%잖아요. 15하고 17의 차이가 2%잖아요. 잘 되면 2%더 벌고 안 되면 2%덜 버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B는 10%잖아요. 그죠? 안 되면 5%,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되면 대박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예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투자자 얘기할 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얘기했었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거. 그때 그 위험의 크기를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표준 편차.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큰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모두 작다. 위험도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 두 개의 투자 자산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배워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 것도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포트폴리오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것도 위험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하고 실현된 수익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위험이라고요. 그러면 이 차이를 나게 되는 위험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 페이지에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오죠. 275페이지에. 그죠? 유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갑자기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이게 상승해가지고 이게 가정집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음식점 등을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설마 이렇게 부담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전에 22년 11월에 오픈한 식당이 있어요. 한 10억 투자해가지고 식당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잘 팔아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게 빵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도 수익이 크다 안 적다. 수익이 별로 크지 않죠. 이 비용,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기, 도시가스가 상승하는 것 있죠. 이런 위험 부담을 겪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사업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사업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사업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서는 사업 위험 중에서 시장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아시죠? 포트폴리오는 무슨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사업 위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 그죠? 그래서 여기 사업상의 위험을 가게 되면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어요? 위치적인 위험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시장 위험이나 위치적인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경기가 불황으로 들어가든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기로 했던 밀을 수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이 배우면서 이제 조금씩 연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위험이라고 돼 있죠. 금융위험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지분과 저당으로 돼 있어요. 저당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은 내 돈. 그죠? 내 돈으로만 전액 투자하면은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뭐를 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환해야 될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금융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융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돈 안 빌렸으면 돼요. 돈 안 빌렸으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슨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지렛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단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276페이지에 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별표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278페이지에 가시면 이거 말고도 무슨 위험이 있어요? 네,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정책에 대한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개입하지만 정부는 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개입을 해요. 그러면 인플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가계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플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의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인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런 제도상의 변화에 대한 대가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죠. 이게 시험에서 2번 나온 거예요. 자, 금융기관의 입장이에요. 금융기관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정이자율로 빌려줄 때와 변동이자율로 빌려줄 때 있죠. 어떨 때가 인플레 위험을 줄여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2번 나온 거예요. 고정이자율로 대출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했을 때, 그죠? 네. 금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가시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아까 낮은 환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위험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 중에서는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위험은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그 옆에 이제 가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렛대 효과를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이 6일이면 13일이죠. 그리고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복습해야 돼요. 네? 제가 저기 출입구 앞에 서 있을까요? 네? 공부하고 할 거냐, 뭐 할 거냐,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아니, 여기 총각 때는 남아서 공부하고 와야지. 어? 오늘은 남아서 공부해? 아,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옳은 거 체킹했다. 다음 주에 나오면 물어보고. 그래. 자, 한 주를 잘 보내시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